챕터 6 옛말의 문법입니다. 사실은 옛말의 문법은 출제 비중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법과는 달리 이게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험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는 만약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옛날의 문법을 공부하는 한 2시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2시간 분량의 내용들만 숙지하시면 아마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어떤 문제들, 옛말의 문법과 관련된 그 여러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의 우리 글자의 공식 명칭이고요. 또 하나는 글자를 만들고 나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43년에 창제가 되고 1446년에 반포가 된 글자의 이름, 한글의 공식, 우리 글자의 공식 명칭이 훈민정음이고, 또 하나는 문자의 제자,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한, 문자 제자 원리를 설명한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문자 원리를 설명한 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자 제자 원리를 설명한 책을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요,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라고 합니다. 해례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의, 그 다음에 해례, 그리고 정인지 서문,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의본만 따로 떼서, 그죠? 요것만 따로 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훈민정음 예의본이라고 해요, 여러분. 반면 예의, 해례, 정인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자모예, 자음과 모음의 음가, 소리, 자모의 운용 방법, 자모를 어떻게 쓰는지, 자모의 운용 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해례는 제자해, 글자를 만든 해설, 초성해, 초성을 만든 해설, 중성해, 종성해, 그리고 글자를 합혀 쓰는 합자해, 합해 쓰는 방식에 대한 해설. 그래서 5해, 제자, 초성, 중성, 종성, 합자까지 5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글자를 사용한 방법을 설명한 용자, 글자 사용, 글자의 사용, 용자,
예를 들어준 게 용자리예요. 그래서 5해 1예가 합해져서 해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훈민정음 해례가 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냐?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글자가 있지만 그 글자를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이 글자를 만든 원리, 방법, 소리, 그리고 언제, 그 정신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유일한 문자가 뭐라고 여러분? 훈민정음이라고. 그 기록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훈민정음 해례에 담겨 있다고. 문자의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 그래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셈이다. 이해됐어요? 다음은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 중에 이제 초성 제자 원리입니다. 초성, 첫 소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발음 기관을 상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획을 더합니다. 가획. 더할 가자 획 획자에서 가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음 기관을 상형했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발음 기관에 따라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혀소리, 입술 소리, 이소리, 목소리, 이렇게 자 5군데의 발음 기관을 중심으로 글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뭘 만들었다? 기본자를 만들어요. 기본자.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요 상형을 해가지고 기본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혀가 이렇게 있다가 혀의 뿌리가 여린 입천장, 그러니까 어금니가 있는 입천장이죠. 그 어금니가 있는 입천장을 막아요. 자,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다가 하면 혀의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뭐다? 기역인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다시 한번. 혀의 뿌리가, 혀의 뒷부분이 어디를 막어? 여린 입천장이 있는 부분, 즉 목구멍.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다음에 혀소리입니다. 이번엔 혀가 이렇게 있다가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서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니은.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본따서 미음, 이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이응. 이렇게 해서 기본자는 모두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으로, 특징은 글자 모양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소리를 알 수가 있다. 알겠죠? 그죠? 예. 글자 모양에 음가가 담겨 있는 글자입니다.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형을 해서 이제 기본자를 만들고 여기다 가획을 해요. 획을 더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크, 니은에 획을 더하면 드하고 트, 여기는 브하고 푸가 되겠네.
즈하고 츠가 되고 하나 더 하면 여린 히읗, 하나 더 더하면 히읗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가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체 방식인데요. 이체는 자, 다를 이자 모양 체자.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다르다. 어금니수리의 이체자 옛니음, 서름의 이체자 리을, 그 다음에 치음의 이체자 요 반치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결코 모양이 다르지 않아. 요 니은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하면 리을이 되잖아, 그죠? 시옷에다가 밑에 받침 적으면 반치음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 기역에다 이렇게 하면 이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양이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왜 이체자냐? 자, 가획의 방식으로 만든 글자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획이야. 획을 더했잖아. 그런데 이 가획자는요, 잘 보세요. 기역에서 키읔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더 세집니다. 니은에서 디귿 가잖아요. 소리가 세죠. 디귿에서 티읕 소리가 더 세죠, 그렇죠? 이렇게. 미음보다 비읍이 세고 비읍보다 피읍이 세죠. 시읍보다 지읒이 세고 지읒보다는 치읒이 더 세죠. 이응보다는 여린 히읗이 하나 더 세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더 세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자에서 가획자로 갈수록 소리가 셉니다. 따라서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센 글자입니다. 근데 이체자는 가획의 방식이긴 한데 얘는 다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 소리가 더 약해요. 기본자보다 더 약하다고, 알겠죠? 따라서 가획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획의 방식이긴 한데 가획자처럼 소리가 기본적으로 세지 않기 때문에 가획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를 뭐라고 한다? 이체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체자가 가획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7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금니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아음이라고 그래요. 아음. 어금니 아자를 써서 아음이라고 합니다. 혀소리를 혀설자를 써서 설음, 입술 소리를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하고요. 이소리는 이치자를 써서 치음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목구멍 후자를 써서 후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음기관 아설 순치 후, 기본자 근음으스음, 가획자 획도 하시면 되고요. 이체자 아음의 이체자 옛니음, 설음의 이체자 리을, 치음의 이체자 반치음. 알겠어요? 자,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중 제자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글자를 만든 방식이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기본자에다가 가획자 이렇게 주고 골라내는 방식, 가획자와 이체자 주고 골라내는 방식, 이런 방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중성자를 만듭니다. 중성제자는 천지인을 상영합니다, 여러분. 하늘, 땅, 사람, 이걸 삼재라고 해요. 삼재. 우주를 이루는 크게 세 가지 재료. 이 삼재를 상영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초성자는 가획을 했지만 중성자는 가획이 아니라 합용입니다. 합용. 합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자로 하늘, 천, 땅, 지인, 그래서 삼재를 중심으로 아래야, 땅은, 하늘은 둥그니까 아래야, 땅은 평평하니까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본자. 기본자는 뭐 했다? 상영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합합니다. 합해. 땅과 하늘을 합하니까 뭐가 된다? 오가 되고,
사람과 하늘 합하니까 뭐가 된다? 아가 되고, 반대로 합하니까 우가 되고 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한 번씩만 합했다 그래서 초출자. 한 번 합하는 건 초출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한 번씩 더 찍어봐. 여기다 점을 더 찍었더니 자, 유가 되고 야가 되고 유가 되고 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얘는 점을 한 번씩 더 찍었더니 제출자. 알겠어요? 근데 이 중성자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합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상형과 합용의 방식은 중성자, 상형과 가획의 방식은 초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중심으로 만든 글자를 뭐라 그래? 양성모음. 땅을 중심으로 만든 글자를 뭐라 그래? 음성모음. 그리고 하늘을 중심으로 한 글자를 뭐라 그래? 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입니다, 여러분. 종성제자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종성을 만드는 원리인데요. 종성은 부, 용, 이게 다시 부자 여러분. 다시, 용, 쓸 용자 쓴다. 무엇을? 이미 만들어 놓은 초성을 다시 쓴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17자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다시 만들어서 글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글자 수가 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종성은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종성부용 초성. 종성 글자는 초성을 다시 쓴다. 따라서 종성 글자는 별도로 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의 문법에서 가장 기본인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겁니다. 숙지하시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훈민정음의 명칭 변철입니다. 아까 글자의 공식 명칭이 훈민정음이었는데 줄여서 정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줄여서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지만 조선시대 그 말까지 조선 말까지 이 훈민정음이 공식 명칭 공식 글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상민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들이 썼던 문자였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을 낮춰서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문 또는 암클, 여자가 쓰는 글자라는 뜻의 암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낮춤의 의미가 담겨지는 이름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 구한말로 오면 이제 국문이라는 명칭, 각약을 국문 또는 각약을 나라 글자라는 뜻의 국문, 각약을 이라는 명칭으로 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뇌 주시경 선생께서 이 한이란 뜻이 이게 크다, 넓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크고 위대한 글자라는 뜻의 한글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한글이 훈민정음에서 한글로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뀐 거죠. 따라서 지금은 옛 글자의 명칭은 훈민정음이어서 지금은 우리 글자의 공식 명칭은 한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운용입니다.
글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자 원리에 의해서 만든 글자는 17자거든요. 초성 17자, 중성 11자. 합해서 총 몇 글자를 만든 거예요? 중성 안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개 합하면 총 몇 글자? 28글자만 만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자, 여기 자모의 운용 방식을 통해서 실제 만들어 쓴 글자는 대단히 많았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모의 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든 것은 초성자는 이체자까지만 이제 제자 원리에 포함되는 17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서라고 해서요. 병서라고 해서 이건 제자 원리에는 포함이 안 돼. 왜? 새롭게 만든 건 아니거든. 이건 제자 원리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자모의 운용에만 포함이 됩니다. 운용. 병서라고 해서 병자는 나란히 병자, 서는 쓸 서자. 나란히 쓰는 거야. 요 기억 나란히 써봐요. 뭐가 돼요, 여러분? 쌍기역, 디귿, 쌍비읍, 그 다음에 쌍시옷, 쌍지읒, 그 다음에 쌍이응, 쌍희읒.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쓴다는 방식, 병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원리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나란히 쓰는 병서의 방식으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었다. 그 다음 병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을연자 쓸 서자, 연서라고. 연서, 이을연 쓸 서자. 그래서 이어쓰기입니다. 근데 병서는 나란히 이어쓰기고요. 얘는 밑으로 이어쓰기야. 얘는 옆으로 나란히 쓰기, 병서. 얘는 밑으로 이어쓰기. 그래서 요 순음,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이 순음을 밑으로 이어쓰는 거야. 즉 미음을 밑으로 이었으니까 미음, 이음. 비읍을 밑으로 했으면 비읍, 이음. 피읍을 밑으로 했으면 피읍, 이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연서라고 해요. 밑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음을 밑으로 이었으면 순경음이 됩니다. 순경음. 순음이 입술 소리잖아. 그럼 순경음은 뭐야? 입술, 경은 가벼울 경자. 입술 가벼운 소리. 그러니까 순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순음을 가볍게 하면 순경음. 이렇게 해서 연서에는 글씨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세 개. 근데 여러분 실제 한글 표기에 사용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비읍 순경음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세 글자가 있었지만 실제 한글 표기에 사용된 건 미음 순경음만 사용됐고 나머지는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병서에서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게 병서라고 했잖아,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병서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도 있지만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시옷과 기역 이렇게. 그 다음에 시옷과 디귿, 비읍과 시옷 이렇게.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서는 두 개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각자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병서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었다. 연서는 밑으로 이어쓰기. 다음 중성자도 만든 글자가 상형과 합용을 통해서 총 11자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1차 합용이고 여기까지는 1차 합용, 2차 합용을 통해서 봐봐요, 여러분. 자, 얘하고 얘 합해봐. 그럼 뭐가 돼요? 얘하고 얘 합해봐. 뭐가 돼? 그렇지, 와가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합하면 워가 되고. 그죠? 여기다가 얘 합해봐. 여기다가 얘 합해봐. 뭐가 돼, 그럼? 왜가 되고. 여기다가 얘 합해봐. 왜가 되고. 즉 2차 합용을 통해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제자 원리를 통해서 만든 글자는 28자지만 사용된 글자는 28자보다 훨씬 더 많았겠지. 그죠? 어떤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서와 연서법, 그 다음에 합용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모의 운용에는 첫 번째 1번 병서가 있다. 병서는 뭐라고? 옆으로 뭐하기? 옆으로 뭐하기? 나란히 쓰기. 오케이. 같은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 다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 두 번째 연서가 있다. 연서는 밑으로 뭐하기? 오케이. 밑으로 이어쓰기. 그래서 뭐가 된다? 더 가벼운 글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순음보다 더 가벼운 글자를 만든다. 그게 바로 연서입니다. 순경음. 세 번째, 부서법이라고 있어요. 부서법은 여기 만든 초성 17자는 절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소리를 낼 거야, 이거? 얘들을 소리 내려면 방법이 뭐야, 여러분? 아래나 오른쪽에다 뭘 붙였어야 돼? 얘들을 소리 내려면 아래나 옆에다 뭘 붙였어야 돼? 중성자를 붙였어야지. 그래야 소리가 나지. 초성자는 혼자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 따라서 부서는 초성을 소리내기 위해서 붙일 붙자, 쓸 서자, 즉 모음을 붙여 쓴다. 초성 옆에 모음을 붙여 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래쪽에 붙여 쓴다. 아래에 붙여 쓴다. 그래서 뭐래요? 하서법. 알겠어요? 오나, 우나, 요나, 유나 이런 글자는 어느 쪽에 붙였어? 초성 아래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여 쓴다. 우서법. 이나, 야나, 여나, 애나, 예나 이런 글자들 어느 쪽에 붙였어? 초성의 오른쪽에 붙였어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초성에 중성을 붙여 쓰는 방법을 규정한 걸 부서법이라고 한다. 네 번째, 성음법이 있습니다. 성음법은 무릇 글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 한다.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라는 규정이 바로 성음법 규정입니다. 무릇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라는 규정이 성음법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글자는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중국 한자를 적을 때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성음법이에요. 예를 들면 세종. 우리는 종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추고 있지만 새는 초성과 중성만 있어도 소리를 이루죠. 근데 중국 한자음은 반드시 초중, 중성이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는 성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 한자음을 적을 때는 이 종성이 없는 한자의 경우 여기다 뭘 적어준다? 이응을 적어주는 거죠. 뭐 때문에? 성음법 규정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과 성음법 규정 때문에 갖춰 적어준 이응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은 뭘 쓴다? 옛이응을 쓰고 성음법에 따라 갖춰 적어준 이응은 그냥 이응을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거든요.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리할 필요가 없는 성음법 규정에 따른 글자인 이응은 아음인 이응. 반면 실제 소리가 있는 종성은
아음이 아니라 뭐지? 후음. 후음인 이응을 그 성음법에 따라 써주는 거. 이거 후음이야, 후음. 그 다음에 소리가 있는 이응은 아음인 이응. 아음인 이응을 써주는 거죠. 아음 이응을 써주면 소리가 있는 것이고, 후음 이응을 써주면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점입니다, 여러분. 방점, 방자가 곁방자야. 점은 점점자. 그래서 곁에 점을 찍어서 뭘 표시한다? 옛날의 국어는 소리의 뭐가 있었어? 성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성조는 없고 뭐만 있죠? 장단. 소리에 장단이 있는데 중세 국어에는 소리에 성조가 있었고 그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걸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그래서 거성은 한 점을 찍고 가장 높은 소리이며, 상성은 두 점을 찍고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며,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가장 낮게 내는 소리이며, 입성은 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점의 개수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관계가 없어. 점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별해? 자, 이건 받침. 점의 개수와 관계없이 빨리 끝을 닫는 소리야. 끝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한 규정인데 이건 점과 관계없습니다. 받침으로 구별해. 즉 안, 울림 소리 받침으로 끝나 있으면 점의 개수와 관계없이 입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모의 제자 원리와 그 다음에 운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기법, 그 다음에 받침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은 15세기 표기법부터 시작합니다.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자, 15세기 표기법은 이어적기입니다. 반면 16세기 표기법은 끊어적기입니다. 17세기 표기법은 끊어적기를 기본으로 하되 거듭적기도 같이 사용됩니다. 자, 현대에 오면 한글 맞춤법인데요. 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맞춤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맞춤법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의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걸 뭐라 그래? 이어적기라고 하고, 어법에 맞게를 뭐라 그래? 끊어적기라고 해요. 지금은
이어적기가 원칙이 돼 끊어적기를 같이 쓰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새, 미, 기, 푼, 물은 이렇게 쓰는 걸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받침을 뒤로 이어져 놓는다는 뜻의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끊어적기는 샘과 이를 끊는 것이죠. 샘과 이를 끊고 그 다음에 깁과 은을 끊죠. 물과 은을 끊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거를 끊어적기. 그래서 이제 거듭적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깊은 이렇게 적는 거야. 거듭. 두 개를 같이 적는 거지. 깊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설거지, 구름, 아무튼, 하여튼. 지금 어떻게 적고 있어요? 이거는 다? 아무튼, 하여튼, 구름, 설거지는 어떻게 적었어요? 소리를 적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꽃이, 그죠? 꽃이. 그 다음에 또 꽃과, 또 먹으면. 다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어법에 맞게 구별하게 적고 있죠.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소리들을 적는 것과 어법에 맞는 것을 같이 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표기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받침 표기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받침 표기법은 15세기에는 종성, 부용, 초성. 그러니까 종성이 받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받침은 초성을 다시 뭐한다? 쓴다. 그게 받침 표기법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종성, 부용, 초성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그런데 실제로는 초성을 다 쓰지 말고 실제 발음되는 8개만 종성으로 쓴다. 그게 8종성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15세기에는 꽃을 이렇게 썼어요. 된소리가 그때는 안 일어났어. 그래서 곧이라서 곧. 그러면은 받침에 지읒을 썼거든요. 지읒은 받침에서 발음 나요, 안 나요? 지읒은 받침에서 발음 안 나잖아, 그치? 안 나도 쓰는 거야, 안 나도. 발음 안 돼도 쓰면 그거 뭐라 그래? 종성, 부용, 초성. 근데 8종성은 그러지 말고 실제 발음되는 8개만 쓰자. 지금은 조금 달라. 지금은 실제 발음되는 게 몇 개야? 7개잖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음절 끝에서 8개를 발음해서 시옷과 디귿을 구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시옷과 디귿이 구별되지 않아서 디귿으로 바뀌지만 옛날에는 8종성법이었단 말이에요. 발음법이.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실제 발음되는 8개만 쓰면 얘가 뭘로 바뀌어? 곧하고 시옷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8종성법, 얘는 종성, 무용, 초성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초성 제자 원리에 만든 17자를 받침으로 다 써도 좋다. 이게 무슨 법? 종성부용 초성법. 야, 그러지 말고 발음되는 그냥 8개만 갖다가 쓰자. 이거 무슨 법? 팔종성. 그래서 15세기에는 원칙은 종성부용 초성법, 허용은 팔종성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세기로 갑니다, 여러분. 16세기로 오면 받침표기법이 종성부용 초성은 없어지고 팔종성법으로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로 오면 칠종성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칠종성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칠종성법이 아닙니다. 이때 칠종성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즉 디귿 대신 시옷을 발음하는 것이 17세기의 칠종성법입니다. 그래서 자 16세기에는요 벗이었습니다. 벗. 프렌드는 벗.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못이었습니다. not은 못, 디귿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칠종성법으로 바뀌면서 디귿을 받침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디귿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벗, 이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프렌드가? 벗하고 시옷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못, not,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시옷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칠종성법에 따른 받침의 변화입니다. 다음 현대로 옵니다. 현대로 오면 지금 자 여러분 받침에 뭐 써요? 받침에 뭐 써요 지금? 아니야. 종성부용 초성이지. 지금 받침에 초성을 다 갖다 쓰잖아. 아이 꽃 하고 받침에 지금 여러분 뭐 쓰고 있어요? 그래 치읓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종성부용 초성법이지. 무슨 소리야? 대신 발음법이 무슨 법? 발음법이 표기법은 종성부용 초성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표기법 얘기해서 받침 표기법. 그쵸? 대신 뭐만? 발음만 뭘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 발음만 꽃하고 디귿으로 바뀌는 무슨 법? 발음만 칠종성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예, 현대국어 받침 표기법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기법과 받침 표기법에 대해서 자, 시간의 변천에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 연철과 분철입니다. 연철은 이어 적기를 말하고요. 분철은 끊어 적기를 말합니다. 다음 3. 음운입니다. 옛니응이 있습니다. 옛니응은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 할 때 소리가 없는 이응도 뭘 쓰고 이응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소음처럼 소리가 실제 있는 이응도 뭘 써요? 이응을 쓰잖아. 그죠? 구별이 안 되거든. 그쵸 여러분? 근데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소리가 있는 이응은 뭘 썼다고요? 그죠. 옛니응을 썼다. 그래서 옛니응은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이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 옛날 국어에서는 소리가 있는 이응이 끝에만 온 게 아니라 어디에도 왔어요? 그렇죠. 첫음에도 소리가 있는 이응이 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 하고 여기 보니까 실제 소리가 있는 이응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 바웅물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바웅물 이렇게. 그러니까 첫 소리 이응을 소리 내야 돼. 바웅물.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현대로 오면서 첫 소리의 이응이 소리가 없어지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다. 그지? 그게 뭐가 된 거야? 지금 뭐가 됐어?
그래서 방울이 된 거야 지금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줄까? 자, 소입니다. 소. 그리고 소의 새끼를 뜻하는 말은 앙지입니다. 앙지. 이때 이응은 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소앙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소리를 못 내니까 이제 쳐든,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송아지가 된 거야. 알겠어요? 왜 강아지가 됐어? 가에다가, 그죠? 강지 이렇게 읽었다고. 강지 이렇게, 그죠? 내려와서 강아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옛날 국어에서는 첫음에서도 자, 소리가 나는 이응이 있었다. 여린 히읗은 중세 국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윽과,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이응과 그 다음에 히읗의 중간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보다 약하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약한 히읗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한 히읗. 그럼 이 약한 히읗의 용도는 뭐냐? 자, 니르고조 홀빼이셔도처럼 홀 다음에 여린 히읗을 썼더니 뒤에 말이 뭘로 발음난다? 된 소리로 발음난다. 그래서 된 소리 부호로 썼고요. 그 다음에 뽕짜. 사실은 그 뒤에 뒤에는 그 뽕은 이응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게 성음법에 따라 이응 적은 거니까 뽀짜 하고 이렇게 사이에 소리가 날 때, 그죠? 사이에 소리가 날 때, 즉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으로 지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으면 받침에 뭐만 적어주지만, 시옷만 적어주지만, 이 당시에는 여린 히읗도 사이소리의 표시 기호로 썼다. 그 다음 동국정운식 한자, 중국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국 한자음. 그래서 중국 한자음을 적기 위해서도 사용됐고, 네 번째 이영보래. 무슨 말이냐면 한자음 중에 리을로 끝난 한자음은 실제 중국에서는 디귿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리을로 끝난 한자음을 발음을 교정하기 위한 부호, 그게 이영보래야. 즉 영으로서 받침의 이응으로서 리을의 발음을 보충한다 뜻이야. 그러니까 발음 교정할 때 썼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건 아니야. 그냥 여린 히읗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래서 히읗보다 약간 약한 글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한자음을 적을 때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부호, 알겠어요? 네, 된 소리나 사이소리 부호로 사용했다 정도의 간단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가 없는 이응,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음법에 받침을 적어주기 위해 사용됐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응이 음가가 있기도 했어. 있기도. 어떤 음가인지는 모르지. 왜냐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살질 않았으니까 어떤 음가인지는 모르는데 음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긴 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봐봐. 다음에 어가 오면 아까 15세기에는 이어졌겠어요? 끊어졌겠어요? 이어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가 넘어가서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살어가 돼야 되잖아. 근데 15세기인데 안 넘어갔어. 얘가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가고 이렇게 썼어. 안 넘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소리가 있으니까 못 넘어간 거지. 그렇지? 소리가 없으면 넘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15세기에 받침이 이어졌기가 안 된 이응은 소리가 있는 이응으로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반치음입니다. 반치음은 시옷보다 약간 약하게, 그러니까 약한 시옷이라고 해요. 약한 시옷. 알겠어요? 약한 시옷. 주로 언제 썼냐면 시옷이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놓이면 약해져. 그러니까 울림소리가 되는 거지.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반치음, 즉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시옷을 쓰는 겁니다. 약한 시옷. 그 다음 순경은 비읍,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비읍이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놓이게 되잖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 유성은 비읍, 울림소리 비읍이 돼. 약한 비읍이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 자,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 그죠? 여기 남자아이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 남자아이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사이에 껴가지고 여성화 된단 말이야. 그치?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앞에가 울림소리고 뒤에가 울림소리면 여기 놓이는 시옷과 비읍은 얘가 뭐가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울림소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요 시옷은 울림소리 시옷이 뭘로 바뀌어버리고? 반치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비읍은 울림소리 비읍이 뭘로 바뀐다? 비읍 순경으로 바뀐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울림소리화된 시옷과 비읍을 적기 위한 글자가 바로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입니다. 그 다음 모음체계입니다. 중성글자도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으로 복합 구성 글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은 단모음, 자, 그 다음에 이는 이중 모음입니다. 거기 모음에 보면 단모음이라고 표시된 그 11글자는, 단모음이라고 표시된 11글자는 사실은 초성 11자입니다. 초성 11자. 맞죠, 여러분? 아래야, 이, 그 다음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그래서 거기 단모음이라고 표기된 글자는 자, 초성 11자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단모음은 여기서, 자, 얘가 초출자, 얘를 제출자, 두 번 합했다 해서 제출자, 한 번 합하면 초출자.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기본자. 이렇게 11자를 만든 거잖아. 그치? 아까 배웠잖아. 그죠? 이 11자 중에서 사실은 단모음, 즉 소리가 변하지 않고, 그죠? 입모양이 고정된 모음은 7개죠. 그러니까 얘가 단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자는 사실은 이오, 이야, 이유, 이어가 만난 이중모음이야. 얘는 이중모음이야. 제출자는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11자 중에서 앞에 기본자하고 초출자까지만 뭐가 된다? 단모음. 그 다음에 제출자는 이제 이중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자 말고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 있었다. 그치? 그죠? 예, 그런 글자들까지 합하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중모음이 되는 거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봐봐요,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애하고, 그죠? 이게 무슨 모음이죠, 여러분? 이중모음이죠, 그쵸? 이중모음. 이중모음인데, 아니죠. 현대국어에서 이게 단모음이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그죠? 이 10개가 단모음이잖아. 그럼 현대국어에 이거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모음이죠, 여러분? 단모음이잖아. 근데 자, 중세국어에는 단모음은 기본자고 초출자만 단모음이라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 기본자 초출자에 얘네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를 읽었다는 얘기야? 단모음에 기본자하고 초출자만 들어가니까 얘네는 안 들어갔잖아.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을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읽었다는 얘기야? 그쵸? 아이하고 어이로 읽었겠지, 옛날 사람들. 그래서 개가 옛날에 뭐였어? 옛날에 가이. 옆으로 걸어가는 개는 옛날에 뭐였어? 그이. 그죠? 그이. 개의 원형은 이거거든, 이거.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다고? 그이. 얘는 가이 이렇게 읽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과는 조금 이제 모음 방식이 다르지.
자, 반대의 경우도 있지. 반대의 경우. 위와 외는 현대국에서 뭘로 취급돼요, 여러분? 단모음이지, 그치? 단모음. 반대의 경우 아니 똑같은 경우구나. 똑같은 경우. 여기 애하고 애 단모음, 위하고 외 단모음, 그쵸?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 안 되니까 다 무슨 모음? 이중모음이죠. 뭐라고 읽었어, 그럼 이거? 우이. 얘는 뭐야? 오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옛날 사람들 따르면? 오이 할머니, 그쵸? 오이 할머니. 오이 같지. 알겠어요? 네, 그게 이제 자, 지금과 옛날 국어 모음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훈몽자회입니다. 훈몽자회는 거기 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종 때 최세진이 편찬한 어린이 한자 학습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요? 응? 이게 중요하냐면 한글 자모의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자음과 모음의 명칭,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이거 다 누가 정했다고?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글자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질 않았어요. 이름을. 발음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서 그 글자의 명칭, 알파벳이면 알파벳의 명칭이 있잖아, 그치? A, B 이런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그 명칭을 처음으로 부여합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모의 순서도 누가 정한 거다?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처음 정한 거예요. 그게 이 훈몽자회의 국어학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모의 명칭을 최초로 부여했고 자모의 순서를 정했다. 그다음에 이제 팔종성법을 사용했다라는 것 등이 최세진의 훈몽자회의 의인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자의 소실. 자, 지금 쓰이지 않는 문자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린 히읗 같은 거 안 보이고 비읍 순경음 안 보이고, 그렇죠? 반치음 이런 거 없어졌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쓰이지 않는 문자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의 얼굴이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뭐가 없지? 귀가 없네. 그럼 귀를 그려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린 히읗과 비읍 순경음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언제 없었다? 여린 히읗과 비읍 순경음은 15세기에 바로 소실됩니다. 잠깐 사용했다가 없어진 글자야. 그 다음 두 번째, 반치음과 옛니응이 두 번째로 빨리 없어집니다. 반치음과 옛니응은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없어진 게 아래아인데요. 아래아는 음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자가 없어지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즉 소리가 없어지는 것은, 이 소리는 특이한 소리야, 여러분. 얘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아와 오의 중간 소리입니다. 후설 저모음이기 때문에 아와 오 중간으로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옛날 사람은 내다가 그 소리가 없어진 게 16세기부터 이제 그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글자는 써, 글자는. 요건 쓴다고, 이렇게 계속 쓴다고. 소리만 없어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글자마저 없어진 게 1933년입니다. 가장 최근에 없어졌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933년에 문자가 소실됩니다. 이상, 자, 현재 쓰이지 않는 문자 소실 순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민요금 제자 원리, 그리고 문자의 운용, 그 다음에 문자의 소실 순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국어의 역사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